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계속 옷을 바꿔 입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보수로 추앙받으며 사기를 저지른 남성에 대한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피해자에게 딸까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체감온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자 혹시 하나 둘 셋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목소리 많이 좋아졌네요. 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 감 걸렸었어요? 네. 왜 어플 가시려고? 아니 갑자기 물어보면 왜 이러나 해가지고. 아니 그쪽한테 물어본 거 아니어도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볼 줄 알고 여기 서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목 관리 잘 하십시오. 자, 오늘도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프닝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또래 살해범 정유정. 오늘 검찰이 사형 구형했습니다.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유정 최후 진술이 압권입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세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네요. 어차피 사형 선고는 안 할 테니 무기징역은 때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호소인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청조의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사기 공범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박상희 소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호주 퍼스에서 사반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신 퍼스 케빈님, 사반에서 보도한 먹튀 사건 손님 중 한 분이 경찰에 자수했어요. 사반 덕분이에요 하신 미스터 아구 신내점 사장님. 자, 지난 30일 저녁 목포 평화광장 한신포차 부근에 나타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고 피해자 여성분을 구했어요 하신 서정철님. 아, 정말 장하십니다. 자, 지난 토요일 부산 불꽃축제 간이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무려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신 영화 사랑님. 자, 그리고 보여주시죠. 오늘 경남 김해 관동동 율하사거리 도로가 저렇게 물바다가 됐는데요. 한 라이더분이 세상에 낙엽으로 막힌 배수구를 손으로 저렇게 뚫고 계셨습니다. 자, 이걸 제보해 주신 관동초 4학년 윤세연님. 자, 그리고 동해 쌍무지개 사진 보내주신 이미경님, 남순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사반 뉴스 육바.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가해자의 시청 후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천안 집단 폭행 가해자들 그 SNS 라이브 방송 전해드렸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우리 억울해요 했던 거. 자, 오늘 새벽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사건 반장을 틀어놓고 저를 욕하더라고요. 그걸 보신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보고 가시죠. 트위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너무 어이없어요. 해명했는데 이 뉴스더라니까요?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니에요. 내가 수업 시간 그 사건 때 제보를 했거든. 내가 억울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 너도 그 뉴스에 제보해.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얘네들 말이죠. 이미 그 동네에서는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그런 건 별로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너 사과 안 해? 너 반성 안 해? 내가 왜? 얘가 말이죠. 중학생이에요. 2010년생. 이 핏덩이 같은 녀석한테 제가 쌍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게 오늘 새벽 지금 이자연 기자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오늘 새벽 5시쯤에 진행된 라이브 방송이고요. 천안 집단 폭행 가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보도된 내용을 틀어놓고 욕설을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폭행했고 자신도 그 가해자가 시켜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다른 가해자랑 대화하면서 뭐 다른 뉴스에 제보하자 나도 억울하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건 반장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보도 영상도 틀어놨습니다.
했습니다. 반박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해자는 방송에서 경찰 조사 관련해서 연락받은 거 없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영상 보면서 이런 가해자 태도를 보면서 이 사건이 더 많이 알려지고 묻히지 않기를 바래서 제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이것도 또 보고 또 뭘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일단 참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해외에서 욕설을 외치답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일본 한복판입니다. 한 한국인 남성 행인들을 향해서 욕설과 고성. 자, 또 다른 영상도 만나보시죠. 자, 역시 일본입니다. 상의를 다 벗고 인파 속을 보무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보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미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창피하네요. 네, 최근 일본 여행을 간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채널에 올렸는데 제목은 독도는 내 땅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니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독도는 내 땅이다, 뭐 이 SXS 막 이러면서 누가 보면 진짜 무슨 애국자인 줄 알겠는데 정말 한국인으로서 보자면 창피한 그 자체입니다. 영상이 2개 더 올라갔었는데 그 영상은 지금 삭제 처리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영상 우리가 뒤편에서 본 상의를 탈의하고 걷는 영상은 이 사람 직접 찍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촬영한 것을 지금 제보자가 올리신 건데요. 이건 역시 나중에는 또 비공개 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국가망신입니다. 제가 비공개할 줄 알고 제가 직접 녹화를 떴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본인 간에는 뭐 일본 가서 독도는 우리 땅 이러면 독립운동하는 심정인 줄 알았나 본데. 예, 내 땅은 아니죠. 뭐 맞다고 그러니까요. 하도 우리 땅이라고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욕설을 하거나 어떤 아주 그 보기 싫은 장면을 연출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 기억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또 만취 상태에서 혼자서 그냥 저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유튜브에 뭔가 코인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사실은 저렇게 할 바에는 독립운동 안 하는 게 낫고요. 사실 더 창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라 망신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좀 정말 그냥 블러를 걷어냈으면 진짜 다음 이어가죠. 먹튀할 결심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테이블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있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남성입니다. 자, 잠시 후에 직원이 음식을 저렇게 서빙을 하고요. 갖다 준 음식을 열심히 냠냠 쩝쩝 맛있게 먹겠죠. 예, 다 먹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꼭 잘 먹었다. 휴대폰 보고 마침 직원이 환기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어디로 가? 계산해야지. 그냥 갔습니다. 세상에 저 계산하는 곳은 저 테이블 뒤쪽에 있는데 그냥 갔습니다. 쉬운 먹튀. 저 가게 내부 모습 뭔가 좀 기시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2달 전 지난 9월 11일에도 먹튀 피해를 호소하셨던 바로 그 사장님의 그 식당인데 이번에도 또 진짜 사장님이 이제 정상적인 손님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지난 10월 28일 오후 12시 30분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0분 동안 혼자 열심히 밥을 잘 먹고 그리고 홀에 아까 환기하려고 직원이 살짝 나간 틈을 타서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저렇게 문을 열고 계산을 하고 나갔는데요. 대략 15,000원어치 정도 식사를 하고 지금 보시면 저 테이블 바로 지금 화면상으로 오른쪽이 계산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쪽으로 문을 향해 나간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는 거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뒀다가 나중에 이제 CCTV로 확인해 보고 결제 없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바로 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찰 분들께서 저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냥 나몰라라 할 게 아니고 꼭 범인을 잡으셔서 내가 이런 먹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구나. 얼마나 내가 불편한 일을 겪는구나. 이런 정도는 최소한 알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영상을 보면 CCTV 사각지대에 저렇게 딱 등을 돌리고 앉는 것이 뭔가
이 가게 식당의 내부 구조를 좀 아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우리 개는 안 문다더니 점점점입니다. 자, 평화롭게 길을 걷던 한 남성에게 닥친 정말 아찔했던 상황. 너무 심각한 사고입니다. 역시 제보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주택가를 걷던 남성 앞에 자, 검은 개 한 마리가 저렇게 자, 짖더니 말이죠. 남성의 다리를 공격합니다. 자, 아이고 세상에 고개를 막 격하게 흔들면서 물어뜯는데 저항하는 남성 손톱입니다. 자, 지나다가 차가 멈춰서고 사람들이 달려오자 개는 그제서야 공격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합니다. 자, 많이 안 다치셨으면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크게 다치셨어요. 네, 저게 어제 오후 1시 50분쯤이고요. 경북 성주의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웃집 개가 목줄 묶여있던 말뚝을 뽑고 길을 활보하다가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던 제보자 아버지를 물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개는 사냥견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자주 목줄 풀고 동네에 활보한 적이 있는데 제보자네 가족들이 집에 다시 데려다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견주한테 뭐 조심해달라, 신경 써달라 몇 번씩 당부는 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아는 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 줄은 몰랐다고 했는데 결국 제보자 아버지가 종아리와 손가락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절단돼서 아유.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단된 부위를 찾지 못해서 결국 봉합만 했다고 합니다. 또 출동 당시에 구급대원들도요. 저 개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차에서 내리질 못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견주가 와서 저 개를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제보자는 최근에 이런 개물림 사고가 많은데 다시는 아버지 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문제는 견주들 태도입니다. 몇 네.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박 변호사님. 다 물어요. 물 수 있고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 견주 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견주가 이렇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 타인한테 공격을 하게 된다면 업무상 뭐 과실치상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손가락 절단까지 된 상황이거든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리 개는 항상 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큰 사고로 지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가죠. 계곡에서 쓱싹쓱싹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1980, 90년대 추억을 되살리게 할 그땐 그랬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푸른 계곡에 발을 담그고 착석해 있습니다. 거울을 보더니 얼굴 쓱쓱 면도를 합니다. 자, 그 닦아낸 수염 계곡물에 씻어내고 일단 옆에 샴푸통을 머리를 쓱싹쓱싹 아주 그냥 거품을 박박 내고 아주 그냥 아이고 저 온몸 막 쓱싹쓱싹 다 아이고 진짜 어디까지 자 그만 안 돼. 역시 예. 계곡물에 저 샴푸 거품을 다 저렇게 씻어내고 있습니다. 옛날 80, 90년대 뉴스 보면 카메라 출동에 저런 장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며칠 전 상황입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근데 요즘도 저런 사람 있네요. 예. 좀 황당한데 지난 10월 29일 오후 한 3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계곡을 목욕탕 삼아 목욕을 하러 오셨네요 보니까. 맨 처음에 아까 뭐 강원도 홍천의 계곡에서 면도하고 쓱싹쓱싹 씻고 머리에 샴푸까지 해서 야무지게 머리까지 감고 또 팔, 목, 발까지 다 씻었는데 문제는 제보자가 이 영상을 제보하기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저 남성이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때도 계곡에 앉아서 저렇게 머리까지 싹 다 감았다고 하는데 그때도 지금 보시는 저 접이식 의자에 딱 앉아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날씨 좋아서 요즘에 계곡 찾는 분들 내일부터 추워진다지만 좀 그동안에 좀 더웠잖아요. 그 많은데 사람들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저렇게 목욕을 계곡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게 그냥 단순히 눈꼴사나고 볼성사나운 장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저건 명백하게 자연공원법 위반입니다. 저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거니까 공짜로 목욕해야지 계곡 가야지 하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엘리베이터에 36개월 홀로 점점점. 자, 이번에는 사반 가족께서 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네요.
네, 그 36개월 아이를 엄마가 손을 놓쳐서 이 아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됐는데 그 같이 탄 어른들 누구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웃들이 너무한 건지 아니면 이런 이웃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한 엄마가 이상한 건지 궁금하다는 사연인데요. 일단 지하 3층에서 엄마 손을 놓친 36개월짜리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간중간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30층까지 올라갔고 이게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와서 그제서야 엄마를 만나게 된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다른 주민들도 동승을 했는데 어린아이 혼자 탔는데도 뭐 엄마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묻거나 돌봐준 사람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런 서운함을 토로하는 글을 아파트 어딘가에 써붙인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른이 어린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도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놀라고 무서웠을 아이를 혼자 두고 각자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방치 및 유기하면서까지 해야 할 뭐 다급한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잘못이 가장 크긴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아이들 있네요. 보호해달라라고 저렇게 써붙인 건데요. 이 글을 보낸 제보자, 나도 아이를 키워본 부모 입장이라서 놀랐을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기분 표현해 놓은 걸 보니까 기가 막히다라면서 이렇게 혼자 엘리베이터 타게 된 아이로 인해서 놀란 엄마, 또 아이를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갈 길 간 이웃들, 사반 가족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제보했다면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이 엄마입니다. 성문 엄마, 상희 엄마, 자연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우리 지훈이 이제 36개월 애가 좀 잘 먹어가지고 초딩처럼 생기긴 해도 3살이에요 3살. 그런 애가 세상에 엘베 타고 혼자서 30층까지 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애를 보고도 엄마 어디 갔어 한마디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이웃 사연자분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지훈 엄마. 놀란 마음은 이해하는데 말씀이 좀 지나치시다.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이 놓쳐서 혼자 엘베 타고 가게 만든 건 엄마, 지훈 엄마예요. 왜 가만히 있는 이웃들을 탓하십니까? 그리고 엘베가 뭐 위험해요. CCTV도 다 있는데. 정말 솔직히 좀 그렇다. 안 그래요, 여러분? X. 그렇군요. 자, 지금 아이 36개월이면 우리가 새돌이라고 합니다. 예. 약간 저는 좀 달리 봐요. 딸이냐 아들이냐. 여자아이는 36개월이면 걱정 안 돼도 집까지 다 가요. 근데 남자아이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엄마 잘못 떠나가지고 아이 큰 문제 없었으면 굳이 이거를 또 그렇다고 30층에서 아이 데리고 너 집 어디니? 같이 가자 지하 갔다가 찾다가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조금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더 너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저는 오버한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소장님. 네, 그 엄마 마음은 이해는 해요. 정말 무섭고 떨리고 정말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지키는데 부모의 역할은 책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해주면 좋지만 그건 선택이죠. 그리고 진짜로 다 바빴을 수도 있잖아요. 뭐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정말 급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보아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돌보지 못했어도 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뭐 항의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길거리에 36개월 아이가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 뭔가 CCTV까지 다 있으니까 위험한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또 아이 손을 잡고 어디 갔다 괜히 또 오히려 더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냥 무사히 다시 3층 내려서 물론 서운할 수 있겠죠. 아까 박 소장 말대로. 근데 일단 여기서 제일 큰 책임은 엄마 책임입니다. 일단 엄마가 아이를 놓쳐서 엘리베이터 타게 된 거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놓쳤지만 이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자체가 위험한 공간이 아니고 아이는 다시 지하 3층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좀 어머니가 스스로 나 때문에 우리 애가 너무 무서웠겠다. 내 미안해가 아니라 같이 탄 어른들한테 화를 돌리시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윤정님, 자기 잘못을 왜 남 탓을 합니까 하셨고요. 공님, 이해는 하지만 저렇게 붙일 것까지는 없는 듯. 박순양이 추추님, 난 똑같은 상황에서 집 몇 층이냐 물어보고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하셨고요. 김정환님, 엄마 책임이 크긴 하지만 어른들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각자 판단을 하시겠죠.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성남 사시는 이은숙님 보고 계신가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친정어머니 서재분 여사를 모시고 사신다고요. 어머니는 TV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챙겨보는 사건반장을 우연히 함께 보신 뒤로는 쭉 함께 애청하신다고 해요. 자, 저희도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건반장 보면 그 우울감이 덜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서재분 여사 오래오래 나랑 함께 살자 하셨네요. 이거 메이크업만 보고 사. 아니면 있잖여 다른 건강에도 좋고 식물성 캡슐에 10종 기능성까지 한 박스에 2달치. 이거네.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루오스.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길수는 계속 옷을 바꿔 입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길수의 행각을 파헤쳐 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60시간째입니다. 주말 내내 김길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네, 일단 김길수는 원래 특수 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을 해주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서 피해자를 만났고요. 이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에 7억 4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당시에도 50일 넘게 도망다니다 체포가 됐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라요. 김길수는 지난 2011년에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20대 여성을 만나서 흉기로 위협해서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았고 또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2012년에 형이 확정이 됐고요. 당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재판 받으면서 상대방이 거짓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이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혐의까지 인정이 돼서 징역 4개월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특수 강도라고만 이렇게 알려져서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탈주까지 할까 싶었는데 역시나 알고 봤더니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특수강도 강간 말고 그 외에도 전과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첫 전과를 보면 이거는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15살 때. 2002년인데요. 천안 아산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금품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혐의가 있고요. 그때 징역 3년에 보세요. 15살 네, 때부터 집행유예 저짓을 하고 4년을 다니구나. 선고받고요. 네? 그 뒤로 또 2007년에 내가 못 받은 돈 받아주겠다 해서 2천만 원 받아주겠다 해서 착수금으로 280만 원 받고 그 이후로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돈을 뜯어낸 사기 혐의가 있었고 또 2008년에는 렌터카로 일단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또 그 당시 무면허였고 그리고 그런 걸 외에 또 2021년 12월에는 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던 그런 자입니다. 자, 일단 병원에 가게 된 그 경위가 궁금해요. 그렇죠. 이번에는 특수 강도죄로 지금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10월 30일 날 특수 강도 혐의로 이제 체포돼서 서초 경찰서입니다.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그 당시 유치장에서 이제 숟가락을 손잡이 삼키긴 했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 그 다음 날 있습니다. 11월 1일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이 서초 경찰서와 관련된 것은 서울구치소가 되고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미 삼켰던 그 숟가락, 복통을 계속 호소를 했고요. 11월 2일 날 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근병원, 안양에 있는 인근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차인 병원 치료 3일 차인 4일 토요일 오전 이제 6시 47분에 이 환복을 한다고 하면서 도주를 했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계획적이단 말이죠. 그 조력자들도 있고 말이죠.
네, 일단 당시 김길수는 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었는데 교정 직원 2명이 병실 안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길수가 화장실을 쓴다고 해서 이 수갑이랑 포승줄을 잠시 풀어줬는데 이 보통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화장실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그 문 바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 김길수가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문을 열고 나갔다고 현장 교정 직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또 그 숟가락 손잡이를 스스로 삼켰을 때에도요, 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삼켰는데 그 당시에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내시경 기구로 그 부품을 빼내려고 했는데 이 김길수가 온몸을 비틀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를 거부했던 건데 구치소로 옮겨가자마자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거고요. 숟가락 일부러 먹고 내시경 처치를 거부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병원 입원 치료까지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병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가장 먼저 이자의 행적이 포착된 곳이 의정부역 근처였는데 점점점 이렇게 서울로 오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역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택시비를 내줘요. 그리고 10만 원 정도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양주로 가서 동생한테 몇십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아직 밝혀지지 않고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뭐 공범은 아니고 단순 지인이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들어온 것이 지금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었어요. 일단은 도봉구 창동역 근처에서 사우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12시 반쯤에 서울 당고개역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했고요. 오후 4시 40분쯤에 노원역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6시 2분에는 뚝섬 유원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 어딘가에서 이발을 해요.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을 해서 아마 변장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투블럭 스타일로 이렇게 머리를 깎았다고 지금 지금 가운데 사진이 딱 그 이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겠죠, 지금도.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투블럭이 약간 뭐 웃기게 표현하면 소뚜껑 얹어놓은 듯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현재까지는 고속터미널 그렇죠. 부근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타고 어디 지방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동선을 보면 자꾸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당고개역에서 12시 30분 그리고 노원역에서 오후 4시 뚝섬 유원지역에서 6시 20분 결국 밤 9시에 고속터미널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요때 모습을 보면 원래 베이지색 상하이를 입고 나왔었는데 옷을 바꿉니다. 검은색 상하이를 구입을 했고요. 원래 입었던 베이직 상하이는 인근에 버려진 채로 지금 발견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다라는 거는 이 근처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분은 지금 의정부에서 계속 서울을 지나서 남하하는 것이 이자가 묻어놓은 어떤 범죄 수익금이 묻혀있는 어딘가로 지금 향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혹여 밀항이를 하든 뭔가 이런 좀 작당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 이제 병원에서 도주했을 당시는 돈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지인한테 의정부에서 택시비를 받고 1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리고 양주로 가서 본인 동생에게 또 어느 정도 현금을 받고 그리고 지금 돌면서 고속터미널까지 온 건데 얼마 전에 있었던 특수강도에서 피해 금액이 7억 원이 좀 넘는데요. 예. 그중에 한 7천만 원 정도를 회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에 어디다가 숨겨놨던 것을 찾아서 또 추가로 도피를 계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속터미널에서 지방으로 벗어난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밀항을 꾀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경찰은 뭐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익숙한 장소가 어딘지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 본인이 묻어놨다는 그 현금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단순 도주라면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강도나 절도 같은 또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경찰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일단 김길수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삼켰다는 숟가락 있잖아요. 플라스틱 숟가락. 그게 아직도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래 도주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오래 도주 못하니 쉽게 잡힐 것이라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인상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김길수 키 175cm, 몸무게가 83kg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이 옆머리가 짧고 앞머리가 긴 투블럭 스타일인 상태고요. 이 수배 전단에서는 베이지색 상하이를 입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검은색 외투의 바지 또 회색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또 갈아입었을 수도 있고요. 안경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착의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9시쯤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끝으로 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김길수의 행적을 아는 분은 서울구치소, 교정본부 아니면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요. 반나절 만에 1,000만 원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그만큼 빨리 잡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신창원, 2년 6개월을 도망 다녔던 신창원도 결국은 제보로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제보가 김길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60대 여성이 주식 리디방에서 투자 고수로 불리는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이 밝힌 이력은 화려함 그 자체였는데요. 전직 의사 출신으로 외국계 투자 기업의 임원으로 일했었고 법인만 6개, 직원 1,000명을 거느린 회사 대표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가족 관계까지 얘기하면서 스스럼 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훌륭한 청년들이 왜 결혼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그럼 결혼 안 한 자제가 있냐, 나도 이런 딸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딸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요. 남성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여성은 큰 충격을 받고 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남성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어진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제보 사건. 제보자는 이 이모 씨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낱낱이 알리고 싶으시다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 60대 여성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한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 투자 고수로 인기가 많았던 40대 남성 한 명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이 스스로 이력을 밝혔는데 명문 의대를 졸업해서 전직 의사다. 그 이후에 외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고 네로라는 외국계 투자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 법인만 6개, 직원 1,000명을 거느린 대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 소유라면서 이 100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주식 종목을 분석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도요, 해당 아파트에 몇 차례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사기꾼들 전청조도 그랬고요. 뭔가 이렇게 그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스펙, 또 억대 스포츠카. 자, 이 주식 리딩방에서 돈 자랑을 서슴없이 했다는데요. 그 영상 만나보시죠. 이거 종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진짜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5만 원권들이고요. 수표금 1억 원짜리 하고 1,000만 원짜리 20장, 수표 3억 원, 현금 2억 8천입니다. 네, 쏠게요. 자, 신사임당 어딨나 했더니 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구만요. 네. 네, 정말 부자들은 사실 저렇게 돈 자랑 안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보통 사람들도 안 하죠. 근데 저 사람 지금 뭐 현금하고 수표까지 다 저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의 달하는 현금과 수초를 보여주면서 거래처에서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멤버가 아니 요즘도 현금을 이렇게 주는 거래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냥 현금 거래하자 그래서 받아오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100평대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보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오늘 이 피해자한테 어머니한테 막 하듯이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으시다. 정말 우리 어머니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막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어요. 안쓰러우셔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께서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볼게요. 그러고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2개월 후에 3,500만 원을 딱 다시 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제보자 이 60대 여성, 이 60대 여성에게 저 사기꾼이 아유 어머니 막 이러니까 또 얼마나 또
아들 갖고 그래 속에 있는 얘기 막 하고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일단은 3천만 원을 줬는데 3,500만 원 돌려주고 뭐 엄청나게 뭐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100평대 아파트 보여주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가족 관계 얘기도 쭉 하다 보니 사실 아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더니 저 남성이 아니, 아이고야. 혹시 저 어머니 결혼하는 자제 있으세요? 제가 따님 소개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장모님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님에서 장모님으로. 네, 바로 장모님처럼 모시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 프로필을 보냈고 그래서 이 제보자는 저 남성에게 본인 딸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설마 자, 딸을 만나긴 만났는데 딸은 좀 저 말 많은 사람이 좀 싫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말이 많고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나기 싫다라고 딸은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 남성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이제 자기가 어머니라 하면서 10번 안 넘어가 나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제 장모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궁합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 하더라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 또 이 장모님만큼은 고수익을 또 원금을 특별히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몇 배로 돌려드리겠다, 12% 이자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한 6회에 걸쳐서 총 5억 6천만 원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중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일부는 돌아오긴 했는데 대다수는 지급할 날짜에 오지 않았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리고 가족이 상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돈을 줍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믿게 한 다음에 그 뒤부터 이제 사달이 벌어지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계속 돈을 주지를 않다가 어느 날 돈 다 드릴 테니까 집으로 오세요 했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남성의 충격적인 이 사기꾼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애 5 딸린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60대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수소문 끝에 그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배를 누르고 여기 이 집 맞나요? 여자가 애를 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설마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졸음 만에 있을 수 있었지만 정말 애가 딸린 기혼자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애를 둘을 데리고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 왔어요. 아 이게 사기구나 하고 절차를 밟아서 가족관계 호적 긁히니까 애가 호적만 5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 딸을 또 만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네, 결혼을 3번 했습니다. 3번 한 유부남이었고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돈을 다 변제해준다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동호수랑 달라서 뭐 관리사무소며 주차장이며 부동산이며 다 찾아다니고 수소문한 끝에 실제 동호수를 알게 돼서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렀더니 웬 젊은 여성이 애 2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했는데 긴가민가 해왔는데 그 여성을 본 순간에 아 투자금 사기뿐만이 아니라 혼인빙자 사기까지 당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결혼 3번 한 유부남이었고요. 이 사실 알게 된 뒤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더니 네. 애가 이 5이었습니다. 아, 진짜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제보자의 딸을 또 만났던 거고요. 이 제보자랑 8차례에 걸쳐서 연락하고 또 만났던 그 자신의 어머니 역시도 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 상견례 비슷한 걸 했는데 그 자기네 부모님이라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알바 대역이었다. 자, 소장님.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전창조의 혼인 빙자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피해자의 이 딸과도 뭐 만나고 있었죠, 잠깐. 거기에 사실은 3번째 결혼을 한 부인이 있어요. 3번째 결혼을 한 부인이 또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어떤 의료인과 중혼, 그러니까 결혼을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그 리딩방 사람들도 다 초대를 하고요. 굉장히 멋지게 야외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까지 한 것을 알고 이 의료인은 지금 굉장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또 한 명의 금융인,
도 있습니다. 이 금융인하고는 결혼을 미끼로 상견례도 했고요. 여기에서 또 어머니 대여까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직업 미상의 여성에게도 또 혼인 빙자 사기를 쳐서 지금 동거를 하기 직전에 깨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니고 한 6, 7명이 되는 상태거든요. 아이도 지금 5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사기꾼인 것이고요. 이 여성들과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 안담합니다. 그 의사 가운 입고 있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저거 코스튬 플레이 한 거였대요. 그렇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거죠. 본인의 직업, 그다음에 본인의 그당안의 경력, 뭐 당연히 다 거짓이었고요. 예.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돈까지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일단 확인된 것은 피해자가 총 10명입니다. 적게는 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현재 이제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액은 3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남성은 뭐 당연히 구속이 됐고요. 지금 다음 달 7일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참 이 사기꾼들 처벌이 참 약하다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의 별명은 국민 MC. 워낙 말도 잘하고 재미있는 데다가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인지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말수가 적어지고 과묵해서 처음엔 의아했지만 반전 매력이라고 느껴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결혼 이후부터입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는 남편은 집에만 오면 입을 꾹 닫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기 일쑤. 워낙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을 아껴야 된다, 에너지를 다 쓰고 왔다는 이유로 점점 대화는 사라져갔습니다. 밖에서는 내로라 하는 강사지만 집에만 오면 만사가 귀찮아 쓰러지는 남편을 보고 서운함을 넘어 속이 터진다는 아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오늘 사연 말이죠. 이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실제 사연을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 안과 집 밖에서 전혀 다른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는 사연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남편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선자가 이 남편을 소개할 때 인싸 중에 인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만나도 그렇고요. 말도 잘하고 재밌고 웃기고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어서 혹여나 이 상대방이 너무 말도 많고 좀 까불까불하고 시끄러운 사람 아닐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막상 만나보니까 다행히도 생각 외로 말수도 적었고요. 진중한 모습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단둘이 얘기 나눠보면 뭐 말을 잘하긴 하는데 좀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낯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좀 순수해 보이고 반전 매력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자기 남편을 재담꾼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에게만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나만 아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 여기서 매력을 느끼면 출구가 없죠.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양가 부모님 뭐 상견례 같은 거 할 때 막 정말 말도 잘하고 세상 막 잘 놀고 친구들 만날 때도 잘 놀다가 사람들하고 헤어지면 뭔가 딴 사람이 됩니다. 아하. 조용해지고요. 특히 시가에 가는데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 앞에 본인이 혼자 말해서 난감했다고 해요. 근데 시부모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낯가림도 심하고 밖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기가 빨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시키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목 건강에 좋은 차 이런 거 좀 많이 해줘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라고 절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집에서 쉴 수는 있는데 우리 성문이 좀 그냥 혼자 가만히 돌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전 매력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종종 보면 굉장히 바깥에서 말을 잘하고 막 그런 분들이 집에서는 되게 조용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격의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 남성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학원 강사고 이제 수강생들 사이에서 이제 말투가 좀 독특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유명하니까 목소리에 자부심 느끼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물론 뭐 하루 종일 수업하고 말도 많이 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목 건강에 민감해서
목에 좋다는 차 마시고 한의원 다니고 감기 걸릴까 봐 약은 다 챙겨 먹고 한여름 빼고는 가습기 틀고 목에 손수건 두르고 자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렇게 목 보호하는 거 좋은데 나 말 많이 하면 목 상하니까 목 아껴야 돼. 집에서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럼 집에서 있는 아내는 뭡니까? 자, 제가 이 사연을 딱 보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술자리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분위기를 막 주도하시잖아요. 그 댁에 가시면은 어떠십니까? 전 24시간 떠듭니다. 제가 독특한지 몰라도 자는 거 빼고는 계속 떠듭니다 혼자. 아, 진짜.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부부동반을 한번 봤는데 이제 시끄러워서 죽을 뻔했어요. 아, 진짜. 박지훈 우리 백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말이 많죠. 저희는 원래 말이 많습니다, 둘 다. 아, 진짜. 바깥보다 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소장님,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특히나 공감 갔던 대목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저 만나면 저 되게 말 많고 까부는 줄 아는데 네. 아시잖아요. 저 되게 과묵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세 분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가장 근접한 MBTI로 보자면 내향적인데 방송은 엄청 잘하는 외향적으로 보이는 인물은 우리 양 앵커님이. 아유, 예, 아무튼 뭐. 자, 그럼 뭐 이거 결국 뭐, 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게 근데 집에 와서 말을 안 하면 소장님. 네. 아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그렇죠. 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기쁨이고 또 아내들은 결혼을 했을 때는 정말 남편이 가장 큰 친구고 아군이고 연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이 부인은 지금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요. 이 결혼한 지 5년 됐고 40대 동갑 부부고 자녀는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남편 참 성실하다, 프로의식 투철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에 가든지 아니면 친정에 가든지 어른들을 만나면 네 그냥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이고야. 그럼 이 아내가 다 혼자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지내고 다 얘기를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밤새 내가 남편하고 수다 떨고 싶다는 것도 아닌데 기본도 안 해주니까 아내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내분은 남편하고 어떻게든 좀 대화의 어떤 길을 열어보려고 부단히도 좀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사실 이런 고민 주변에 털어놓으면 배부른 소리 하냐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뭐 그럼 말 많은 남편이랑 살아볼래? 그럼 귀에서 피난다. 뭐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거다. 네, 이렇게 핀잔을 들으니까 아내도 내가 좀 잘못됐나 싶어서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부끼리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자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해낸 게 캠핑이었습니다. 뭐 바깥바람도 쐬고 또 평소랑 다른 환경에서 요리도 하고 뭐 불멍하면서 속 깊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가보니까 이 남편은 캠핑 가서도요 경치 구경은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히려 뭐 일교차 심해서 감기 걸릴까 봐 걱정된다면서 초가을인데 방한용품 잔뜩 두르고 혼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고야. 이 설상가상으로 캠핑 갔다 와서 진짜로 남편이 된통 감기 몸살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캠핑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됐고요. 아내만 죄인 모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저런 노력에도 요지부동인 남편, 집안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 귀한 남편의 목소리를 티격태격 싸울 때는 좀 그나마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박상희 소장님 각각 남편과 아내 입장을 대변할 텐데요.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우리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 정말 안 답답해? 괜찮아? 답답하기는 뭐가 답답하노. 결혼 전에 이런 모습 진중하이 좋다고 한 건 당신이 돼. 나는 뭐 숨기고 자시고 한 것도 없다. 투명하게 다 보여줬어. 보여주긴 뭘 다 보여줘. 밖에서는 그렇게 말도 많이 하면서 나랑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무슨 도라지 차나 끓여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 수건 좀 벗어. 답답해 보기도 싫어. 이 사람아! 이러지 마라 진짜. 목 망가지면 수업하기 얼마나 고생이겠노. 내 목소리가 우리 밥줄이라 했나 안 했나. 정신 좀 차리라. 정말 이렇게까지 꼭 해야겠어. 난 정말 못 살겠다. 예. 오늘 이 남편, 그러니까 말 과묵한 남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 본연의 그 연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원래. 아유 뭐 연기할 남편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느낌상. 예. 자,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갑니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에서 말 안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제가 아까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수업에서 강의 평가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네. 이제 회식에서 이제 본인이 거하게 한 턱을 쏘고 이제 그게 이제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1차를 잘 먹었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돈은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 2차 자리로 갔는데 문제가 어디였느냐?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온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뭐 갑자기 10명 넘게 우르르 집안을 몰려드는데 본인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도 일단 좋은 일로 왔으니까 일단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음식도 배달시키니까 신경 쓰지 마. 그 아내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오기 전에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나 그거 굳이 말해야 된다고 생각 못했어. 그러고 나서 또 회식할 때는 온갖 본인 인사잖아요. 온갖 집에서도 분위기를 다 휘어잡고 하다가 손님이 딱 가고 나니까 다시 조용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밖에서는 말 잘하는 우리 남편, 집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자, 소장님, 네. 뭘까요, 도대체? 사실 저는 좀 뭐 셀럽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방송인들 분들 제가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죠. 맞아요. 뭐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세 부류 정도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정말 집안에서도 잘하고 싶은데 진짜로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이래서 좀 이제 지쳐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제 에너지를 정말 비축해야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앵커 같으신 분들인데 원래는 좀 조용한 성격이고 좀 사색을 좋아하는 MBTI에서 좀 내향적인 분들인데 일은 굉장히 잘하려고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이 약간 세 번째가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이나 아내를 위해서 좀 대화를 좀 잘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난 집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밖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이렇게 세 부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은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저 남편. 뭐 저럴 수는 있는데 답답할 건데 왜 저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같이 할 만한 걸 뭐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캠핑. 캠핑하면 안 되고 뭐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지 드라마를 같이 본다든지 노래는 안 될 것 같아요. 말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세 부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유형 같거든요. 본인이 귀찮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딴 데 가서 떠들다가. 그렇다면 그럼 배려심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이 뭘까요? 저는 진짜 좀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이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는 못 산다. 아니 진짜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러니까 이혼을 꼭 전제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저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바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의 이기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함께 할 수가 내가 없으면 당신도 어차피 같이 못 살잖아 정도의 저 자신감이 있어서 저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자만심과 자신감, 이기심을 한번 꺾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뭔가 같이 할 취미를 만드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뭔가 극약 처방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극약 처방.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아이스피치님, 저러면서 도대체 결혼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대화 없이 살 거면 혼자 살지 하셨고요. 이희정님, 아내는 동반자인데 차 끓여줘라, 가만히 둬라, 결혼 왜 한 거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환희님, 집에선 에너지 충전, 밖에선 발산,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해해줘야죠.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민혜령님, 그냥 집에서 같이 영화 보면서 맥주 한 잔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흰색 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차 한쪽이 담벼락에 딱 부딪혀버리고 맙니다. 운전자는 차를 슬쩍 뺀 뒤에 긁힌 부분을 확인하려고 내리는데요. 그 순간 이 차가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니 주차장 안 내리막길로 미끄러집니다. 운전자는 그런 차를 잡으려다가 바닥에 꽈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핸드브레이크를 깜빡했던 탓이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그만 미끄러지고 만 건데요. 차량은 약 50m가량을 운전자 없이 홀로 내달렸습니다. 때마침 주차장에 있던 차와 부딪히고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부딪힌 차량
차량이 또 하필이면 고가의 외제차였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아, 왜 이 차 범퍼가 부서져서 완전히 내려앉았죠. 저게 왜 저기 차 있어? 역시도 앞부분이 움푹 들어간 모습입니다. 아, 이거 슈퍼카 아니에요, 이거? 네, 일단 보험 처리하는 걸로 사고는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고 차량 두 운전자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시죠. 네, 경찰 여럿이 열린 창고 문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수상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한 남성이 뒷짐을 진 채로 나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경찰들은 남성이 나왔던 창고 안 곳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던 수상한 구멍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펼치는데요.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사람이에요? 얼굴 곳곳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체포된 남성이요. 납치 감금한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성은 이 창고에서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하면서 무려 나흘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팔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저 없었습니다. 얼굴 멍든 거 봐. 네, 집까지 태워준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서 그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이고. 네,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어떡해. 남성은 이미 납치, 감금, 살해로 무려 3차례나 옥살이를 한 전과자였습니다. 석방 뒤에 똑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고요. 이번에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남성은 다시 또 이 납치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중년의 남녀가 편의점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물건은 안 보이고 이 남성은 편의점 직원에게 뭐라고 따지는 것 같네요. 심지어 여성은 무릎으로 계산대를 툭툭 치기까지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여성분이 많이 급했는지 편의점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는 안전의 이유로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직원이 이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산대까지 들어와 그렇게 바지를 훌러덩 내린 겁니다. 때마침 경찰이 들어왔고요. 실례하기 일보 직전 여성을 잡아챘습니다. 경찰은 두 남녀를 근처 공용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요. 다행히 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직전에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빨간색 차 한 대가 옆으로 쓱 차선을 옮깁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네요. 차에서 내린 체격 좋은 한 남성이 뒷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섭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남성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손을 까딱거리며 뒷차 운전자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리창을 퍽퍽 내려치며 욕까지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남성 갑자기 휙 돌더니 왜 36개 주행량 칩니다. 네, 전력 질주해서 자기 차로 돌아가는데요. 왜 차 막 움직이나? 경찰. 경찰이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뒷차 운전자를 위협한 모든 행동이 같은 차선에 있던 경찰 눈에 딱 포착된 겁니다. 남성은 달려올 때 패기는 온데간데없고 결국 경찰에게 쫓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유, 쌤통입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이 차가운 연못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경찰은 우거진 수초들과 갈대를 뒤지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갈대를 들추자 그곳에 시커먼 뭔가가 보이죠? 경찰이 툭툭 두드려봐도 미동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뭘까요? 차디찬 연못 안에서 발견된 건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8살 된 보더콜리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연못에 빠졌는데 보이질 않는다. 그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갈대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추웠어. 이 물 밖으로 빠져나온 강아지, 지쳤는지 잔뜩 웅크려서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강아지를 차에 옮겨서 옷을 덮어주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저체온증으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는 다시 가족 품에 돌아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 춥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